안녕하세요, 문명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연은 어떤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상과 행위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인간에게도 고유의 목적이 있고 인간은 그걸 따라 움직이는데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그 자체로 바람직하고 자족적인 미덕에 걸맞은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행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외적인 조건, 성품, 지적 능력 등이 필요하죠. 여러 방면에서의 탁월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함은 공동체 속에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행복과 국가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로 미루어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이다. 홉스와 로크 같은 근대 사회계약론자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에서 떨어진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이 자연상태의 개인을 상정한 것은 정도는 다르지만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여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낯선 것이죠. 그는 국가가 본성상 개인에게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사회계약론에서처럼 국가가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면 국가가 매우 인위적인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본성상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 고유 기능인 언어 능력이 감정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 국가 공동체가 가능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정치학의 예비학문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윤리학이 목표로 삼고 있는 행복이 정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인간 활동의 최종 목적으로 자족적이고 탁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홀로 있을 때는 자족적일 수도 탁월할 수도 없죠. 인간보다 능력이 월등한 제우스나 아테네 같은 신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인간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국가의 목적은 구성원이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족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족은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국가가 구성원의 자족적인 삶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공동체 내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자족적일 수 있으니까요. 개인보다는 가정이, 가정보다는 국가가 더 자족적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상호 보완이 가능한 다양한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한 것을 비판하며 국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와 화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가 공동체 속에 있다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삶을 살려면 본성, 습관, 이성의 조화가 필요한데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달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구성원이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각자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국가를 행복에 이를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행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가는 어떤 기준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다른 미덕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통용되기에 특별한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분배에서의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는 평등을 수에 따른 산술적 평등과 가치에 따른 비례적 평등으로 나눕니다. 가령 음식을 가족 수대로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산술적 평등입니다.
공부하느라 지친 수험생에게 음식을 더 주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비례적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음이다. 이 점은 모든 학문과 기술의 으뜸인 정치에 특히 가장 많이 적용되는데, 정치에서의 좋음은 정의이며 그것은 곧 공동의 이익이다. 다들 정의는 일종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윤리학에서 내가 설명한 정의의 철학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정의는 특정한 사물들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조정하며 평등한 사람들에게는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무엇에서 평등 또는 불평등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가치나 자격에 따라 차등 분배를 요구하는 비례적 평등을 무엇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살면서 비례적 평등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마주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은 장학금을 어떤 학생에게 줘야 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줘야 할까요? 아니면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줘야 할까요? 최근에는 성적 장학금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셈이죠. 공직은 누가 맡아야 할까요? 권력을 평등하게 나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까다로운 공천 과정과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의 경력을 보면 엘리트 과정을 거친 이들이 다수입니다. 우리에게 고위공직자는 단순히 국민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명예와 인정을 얻은 지도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하죠. 장관 청문회를 보면 공직에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공직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종의 중용이라고 말하는데요. 정치가는 각자에게 어떤 대우가 적절한지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전과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근대 이후에도 여러 분야에서 인용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방금 전까지의 논의가 익숙할 겁니다. 샌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이용해 정의를 설명하기 때문이죠. 샌델뿐 아니라 정의를 연구하는 현대의 정치 철학자들에게, 특히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정의 문제를 벗어나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중요한데요.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 공동체 내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재구성함으로써 모든 것을 획일화하는 전체주의 사회가 인간의 기본 조건인 자유로운 활동을 파괴한다고 비판합니다. 또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술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화폐의 기능과 목적 등을 후에 마르크스는 비판적으로 인용합니다. 이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죠. 여성과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한 것처럼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도 있지만, 그의 이론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해야 할지 의미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